오늘 저희가 경제직설 시간을 통해서는 아주 심도 깊은 이야기 그리고 현재 세간에서 가장 뜨거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경제 쇼크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김영롱 앵커는 제외를 하고 출연자 두 분을 모셨는데 먼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회사 연구본부장 김우호 본부장 모셨고요.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자본실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연구본부장님은 부산에서 10시 KTX 타고 직접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빠르게 부산에서 올라오신 만큼 저희가 정해진 시간 내에 아주 깊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현재 한진해운 사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은 어떤지 그 부분부터 김영롱 앵커가 정리해드릴 겁니다. 만나보시죠.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팩트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요. 그것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진해운이 어느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지난 5월부터 사실 한진해운 자구안 조건 하에 자율협약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채권단에 의하면 그리고 검토 결과에 의하면 약 1조 3천억 원에서 1조 많으면 7천억 원까지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한진해운이 내놓은 자구안은 총 5천억 원의 자구안 계획이었고 이 중에서도 채권단으로부터 4천억 원만을 인정받으면서 이제 더 이상 채권단은 자구안을 유지할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때문에 지난 9월 4일 자율협약 종료를 앞두고 8월 31일에 결국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8월 31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후에 9월 1일 그 다음 날부터 후폭풍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는 가압류 입항 거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산, 신항, 레칭업체 세 곳이 작업을 못하겠다, 임금을 줄 때까지는 우린 작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한진해운의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하지 못하는 그런 이벤트까지 일어났었고요. 싱가포르에서는 역시 선박을 압류당하는 일도 함께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에서, 스페인에서, 미국에서 한진해운 선박이 입항을 하지 못하는 모습 계속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또한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각국의 스테이 오더, 그러니까 선박을 압류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대응책을 그래도 내놓고 있긴 한데요. 이게 실효성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출 공백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정부 측에서는 우선 현대 상선에 대해서 먼저 대체 선박을 좀 마련해 달라라고 해서 현재 운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현재 너무 역부족인 상황이고요. 또한 정부와 여당 가운데서 조건하에 장기 저리 자금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것도 역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진해운 측에서 그리고 조양호 회장이 이 자금에 대해서 조달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합의하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조건을 내거는 상황이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진해운 측에서 약 600억 원 그리고 조양호 회장이 4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하면서 1,000억 원 자체 조달하겠다라고 얘기는 내놓은 상황인데요. 역시 급한 불 끄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일본에 이어서 어제 미국 법원에서도 한진해운 배를 압류하지 말아 달라고 파산 보호 신청을 내놓는 상황이었는데요. 역시 조금씩 해결이 되는 듯 싶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한진해운이 살아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국제소송전 계속 끊임없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조디악 같은 경우에 용선료 청구 소송 제기한 모습이었고요. 싱가포르 등은 각국에서도 역시 용선료와 관련해서 청구 소송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납기일이 가장 중요한 수출업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아무래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전자업계 타격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가 한진해운에 맡겼던 이 북미항 분량 비중이 약 45% 정도 되고요.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24% 정도 되고 있는데 현지 재고 물량으로는 과연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 부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는 사항들은 이렇고요. 앞으로의 전망은 이제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영롱 앵커가 정리를 해주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가장 우리에게 1차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 사태를 누가 만들어내냐, 가장 잘못한 사람은 누구냐. 물론 이게 가장 궁금하긴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애써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사실 잘잘못을 따지자기보다도 이미 엎질러진 물 아니겠습니까? 이 엎질러진 물을 누가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치울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짚어볼 겁니다.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김호호 본부장님께 이 부분을 여쭤볼게요. 현재 그 비정상 운항을 하고 있는 한진해운의 선박이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85척이라고 하는데, 현재 알려져 있는 게 그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선이 한 96척 정도 되지 않아요? 컨테이너선 네네,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비정상 운행, 뭐 억류되거나 들어가지 못하거나 이러고 있다는 상태인데, 자, 그러면은 경제적인 피해로 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크기가 될까요? 예, 일단은 뭐 9월 1일 기준으로 네. 예, 한진해운이 운항하고 있는 선박은 컨테이너선, 벌크선 합쳐서 141척입니다. 네. 그중에 86척이 현재 운항이 정상적인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무역업계 피해가 직접 늘고 있는데요. 약 160건이 넘고 또 실제 수출 차질을 일으키는 금액이 800억 원 수준입니다. 하루 만에 260억 원씩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수출 운임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수출 운임은 인상세가 진정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또 부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항만 물류업계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역업체가 하역 중단으로 실제로 일감이 사라지면서 실제 직원이 계약이 해지되는 사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 선사가 한진해운의 물량을 더 많이 받아가면 그 피해는 더 커질 것입니다. 가능성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지금은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진해운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현재 필요한 컨테이너 선박을 추가적으로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한진해운이 운항하고 있는 선박 수 중에서 한 80%, 약 80척이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 것입니다. 네. 이런 수요가 앞으로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와. 피해가 점점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피해 산업을 다 모조리 꼽아보자면 사실 더 많죠. 수출 항만뿐만 아니라 뭐 조선 말씀하셨던 조선, 그리고 조선소의 철강대잖아요. 네, 철강도 맞습니다. 마찬가지. 네. 그리고 지금 채권 들고 있는 금융, 거기에다가 사실 그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보증을 선 금액도 꽤 크기 때문에 그런 것 따지면 국민들, 사실 이게 다 피해 업종이고 피해를 받는 사람들인데, 지금은 그래도 일단 그 1,0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조양호 회장이 400억 원, 그리고 그룹이 600억 원. 근데 이게 보도를 보다 보니까 지금 하역을 하는 하역과 운반비만 2,200억 원 필요하대요. 네네. 근데 이 1,000억 원 조달한다고 해서 하역 정상적으로 될까요? 일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한다라는 게 조금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이 정도는 응급처치, 아주 확 시급한 응급처치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한진해운이 지금 현재 체납하고 있는 그 체납액 규모가 네. 6,5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죠. 이제 파악이 네. 되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이 6,500억 원이 끝이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점점 더 이 체납액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더 큰 문제점으로 이제 네. 작용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용선료는 계속해서 늘어나니까요. 이제 지불을 네. 해야 되는 지불을 해야 부분이기 되니까요. 때문에 날짜가 지나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이제 체납액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1,000억 정도의 재원이 마련이 되면 급한 대로 이제 그 체납액들을 일부 이제 네. 지불을 하고 하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이거는 그야말로 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네. 뿐이라는 거죠. 굉장히 사태 수습하기에는 아직도 굉장히 부족한 액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최소한 현재의 시점에서 계산을 해본다 하더라도 네. 최소한 5천억 원 정도의 추가 자금이 투입되어야 본격적인 그 물류 혼란에 따른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이제 네. 수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뭐 5천억 원 필요하다고 하지만 돈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문제는 이제 그 5천억 원, 추가적인 5천억 네. 원 정도를 어디서 더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그 마음속에 응어리가 지어져 있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 뭐 그런 응어리는 좀 뒤로 하고라도 뭐 경제적인 여파를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한테 또 여쭤볼게요. 일단은 그 지금까지 한진해운이 그래도 주력 노선을 하고 있었던 게 미주, 구주해서 미국 서부 지역, 미국 지역하고 유럽 지역 노선들. 그런데 만약에 한진해운이 제외된다면 이 지역 노선의 운임료는 아무래도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살아남은 살아남은 해운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또 좋은 영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 수출업체들은 지금까지 한진해운에 컨테이너선 실어놨었는데 이거 아직 내리지도 못하는데 또 어떻게든 돈 내고 내려서 다른 업체들 또 실어야 되고 엄청난 비용 부담, 굉장히 경제적 피해가 생길 것도 같고 또 도움도 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예, 그 도움이 되는 측면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한진해운이 빠지면 경쟁자가 하나 시장에서 한 기업이 사라지기 때문에 네. 분명히 운임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혜택을 누가 보느냐? 네. 우리 현대상선이나 또 고려해운, 장금상선 국내 선사들이 그 혜택을 다 향수를 하느냐? 네. 아니면 머스크 MSC 등 그렇죠. 글로벌 기업들이 가져가느냐 하는 네. 문제는 저희가 더 따져봐야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예상컨대 그 물량의 한 80%까지는 네. 오히려 외국 선사들이 가져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점유율이 한진해운이 미주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7%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에버그린, 머스크 등은 대략 네. 한 10%에서 12%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들이 경쟁력이 더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상선은 한진해운보다 조금 더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오. 운임이 오른다 하더라도 선사들이 해운업이 이득은 있을지라도 네. 그게 국내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다. 저희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하긴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컨테이너선 실었다가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럼 이제는 더 좋은 데 실으려고 하겠지 더 작은 데 실으려고는 안 하겠네요. 예, 그렇게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미 미국 쪽에 있는 화주들은 특히 외국 화주들은 이제 한국의 어떤 정책 당국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네. 보이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임이 오르게 되는 것도 결국 우리에게 도움은 큰 게 없겠네요. 실제로 우리가 수출하는 화물이 1,000만 TU 정도 넘는데 네. 그 화물 가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운임이 오르면. 네. 전체 우리나라 이 운임이 이 화물 가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3% 정도 되는데 네. 컨테이너 보면 그게 한 6%가 그렇게 매우 운임이 비중이 좀 높습니다. 네. 이 부담을 결국 우리 수입 화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운임이 오르게 될 경우에는 결국 화주들, 그러니까 수출 업체들에게 큰 영향 그리고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 관계가 조금 더 타이트해지는 거 아닙니까? 한계에 빠지니까. 네. 경쟁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죠. 지금 보면 상위 5개 기업이 각 네. 시장별로 글로벌 시장을 이제 주로 나누는데 그게 네. 집중도를 보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 유럽 시장, 아시아 시장 통틀어서 대략 상위 5개사가 전체 50% 넘게를 점유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운임을 내리거나 올리거나 경쟁을 하지 않으면 운임이 자연스럽게 오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했기 때문에 운임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네. 이 경쟁자 수가 줄어들면 서로 논의할 가능성이 서로 또 시장을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그 경우에 경쟁자 수가 줄면 운임이 오른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또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이제 일단 한진해운에게 맡겼던 물량들을 다른 쪽에다 맡기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임이 올라가게 된다면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물류 대란이라고 하는 것이 좀 늦게 도착하고 이런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뭐 수출 기업들에게 실적 악화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문제 얼만큼 커질 거로 보세요? 일단 그 물류 대란으로 인한 피해는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인 피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이제 장단기에 있어서 좀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선적 기회를 맞춰야 되는데 네.
그 대체할 선박을 찾기가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요.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용선 이제 운임도 이제 갑작스럽게 올라가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갑작스러운 운임 상승, 그다음에 대체 선박을 찾아내기 어려운 뭐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이 가중이 되면서 네. 수출 기업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 아마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수출 기업들이 그 제때 그 선적을 못 한다든지 네.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클레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네. 뭐 이런 피해들이 이제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출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한진해운이 이제 회생의 길을 가든지 혹은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든지 네. 그거랑은 상관없이 결국은 이 수출 화물에 대한 운임 수요가 국내 기업 내지는 해외 기업들, 해외 해운사들에서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체적인 그 수출 기업들의 영향을 주는 것은 전체적인 해운업에 의한 얼만큼 공급이 가능하냐, 네. 얼만큼 싸게 공급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한진해운의 그 회생 여부는 사실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 기업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수출 기업들이 그러니까 네. 해외로 이제 제품들을 보내기 위해서 네. 한진해운 이외의 다른 네. 대안들을 찾을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네. 수출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도 그 일단 단기적으로 문제가 좀 크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좀 꼽아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앞서 김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네. 한진해운이 유럽 쪽과 그다음에 미주 노선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네.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럽 쪽 수출 네. 비중이 높은 기업들, 미국 쪽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업종을 살펴보자면 네. 이제 전자업종, 그다음에 가전업종, 그리고 타이어 업종이 이런 유럽 쪽과 미주 쪽의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이런 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럽 쪽의 수출 비중이 높은 이런 전자, 가전이나 혹은 타이어 이런 업종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큰 이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 해운 업종이라고 하는 것이 동맹을 맺어서 운임들도 어느 정도 그 일정 수준을 같이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 한진해운이 빠지면서 그 운임이 높아지면은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기업들의 운임도 동시에 높아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출 기업들,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네. 해외의 수출 기업에 있어서도 그 비용 상승 부담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진해운 사태 때문에 이번에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서 신뢰도가 약간 떨어진다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일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겠다. 알겠습니다. 네. 그 점을 하나 좀 네. 말씀해 주세요. 첨언을 네. 하자면 아마 대기업들은 큰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들은 운임을 협상할 수 있는 협상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맞아요.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다만 중소기업들은 대단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네. 새롭게 수출선을 확보를 하고 수출을 시작했던 기업, 네. 아직까지 수출을 완전하게 자리 잡지 못한 기업들이 만약에 지금의 사태에 네. 부딪혔다고 하면 그것은 좀 상대 국어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수출선이 끊길 수 있고 그러면 중소기업으로서는 그건 좀 다소 피해가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네. 분명히 이 문제가 해소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황에 의한 것인지 네. 또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더 저희가 따져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수출이라는 것이 운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분명히 화주들은 그 운임을 소화하고라서라도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또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나 시간 손실 이런 것들은 네.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정성적인 피해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소 화주들 생각하니까 또 마음의 응어리가 확 네, 잡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또 나네요. 예를 들어 만약에 자 이번에 처음으로 수출선을 뚫었는데 만약에 거기서 터진 그런 기업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기업들이라면 또 굉장한 타격을 또 입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GDP 성장률에 이 한진해운 사태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
사실 GDP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거창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뭐 10,000원 쓰고 20,000원 쓰는 것도 다 GDP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한진해운이 GDP 성장률에 이 악영향은 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주게 될까요, 본부장님? 제가 사실 그 문제를 여기 오늘 논의하게 돼서 저는 한편으로는 좀 해운업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서 감사하게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한진해운 매출액이 대략 한 8조 원대, 7.7조 원 정도 되는데 이 매출액이 일어나는 것이 거의 국외에서 일어납니다. 물량 기준으로 하면 한 80% 정도, 뭐 가액 기준으로 하면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이 비중이 사실 서비스 수출이 되는 것이죠. 제품의 수출이 아니라 서비스 수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비스 수지를 계산을 할 때 지금 2015년 기준으로 대략 마이너스 150억 불 정도 추산하면 한 17조 원 정도가 수지 적자입니다. 한진해운이 만약에 청산이 돼서 그 정도 대략 비중을 계산하면 한 6조 원 정도가 해외 매출인데요. 그 부분이 빠져나간다면 이 수지에 수지 악화를 더 가속화시킨다. 수지 적자를 가속화시킨다는 것이죠. 이렇게 수지 적자가 가속화됨으로써 우리가 안고 있는 이 GDP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것이죠.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50% 정도 됩니다. 수출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50% 정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만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럼 GDP에 우리가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나 수출에 영향을 오히려 장기적으로 덜 준다 하더라도 한진해운 규모의 기업이 하나 시장에서 사라짐으로써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이것은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한진해운의 기업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 대략 상장사 기준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54개 기업이 대략 8조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는 우려가 된다는 점이죠.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부가가치라는 것을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부가가치 구성 요소가 가장 40% 정도가 우리가 받는 급여가 부가가치로 계산이 됩니다. 부가가치 계산할 때 급여가 분명히 들어가는데 이게 40%입니다. 만약에 6조 원이라는 규모가 부가가치에서 빠진다고 하면 그중에 40%는 우리 급여라는 것이죠. 내가 그 정도 급여를 줄이지 않으면 그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줄이지 않으면 누군가는 그 급여를 받는 사람의 일부는 시장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죠. 부가가치가 늘지 않고 멈추거나 준다는 얘기는 소득이 안 오르거나 그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문제의 심각성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 월급 깎아서 남의 월급을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일단은 여기선. 그런 상황이 앞으로 이제 벌어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부산항의 항만 피해도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한진해운이 부산항에서 또 많이 오며 가며 일을 해왔기 때문일 텐데 이번 한진해운이 빠지게 되면서 부산항에서는 얼마나 피해 규모가 커지게 될까요? 일단 한진해운이 부산항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교역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부산항은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 물량이 많이 몰리는 이제 항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한진해운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10% 정도인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 말고 다른 이제 외국 개선사라든지 뭐 현대상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10%라는 그 비중이 사실은 굉장히 이게 10%가 만약에 한꺼번에 사라져 버린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충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거든요. 더더군다나 한진해운의 매출이 그 비중이 매출이 부산항으로 이제 그 부산항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그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부산항에서 일하시고 있는 그 관련 업체들 한진해운과 관련된 그런 업체들 예를 들자면 뭐 그 부품을 조달을 한다거나 연료를 조달을 한다거나 혹은 하역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거나 이런 식에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한진해운과 관련이 되어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10%의 그 비중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하면 그 충격은 사실상 그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한진해운이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금 7에서 8조 원 정도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조 원 정도 해외에서 발생한다고는 하지만 국내에서 그 부산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출 요소는 최소한 2조 이상은 될 것 같다라고 충분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사라지게 된다면 부산항에서 발생하는 그 매출의 손실 그리고 그 각종 그 관련 중소기업들, 하청기업들의 발생하게 되는 피해들은 사실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본부장님 부산에서 오셨죠, 오늘 아침에? 네, 그렇습니다. 이거 부산항 이야기도 좀 잘 아시겠네요. 예, 뭐 저희가 사실 네. 지난해 3월에 부산으로 네. 회사가 이제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이사를 네.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제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부산항을 좀 들여다볼 기회는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보완해서 또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 맞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말씀에 거죠? 동의를 네. 하고 네.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네. 드리면 이제 부산항에서 처리하는 화물 가운데 부산항이 한 2천만 개 정도의 20푸드 컨테이너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1,000만 개가 우리나라 화물은 아니고 중국에서 미국 가거나 일본에서 미국 가는 화물을 부산항에서 들렀다가 네. 한적에서 다시 큰 배에 싣고 가는 이런 네. 화물들입니다. 이제 이 화물은 사실은 부산항이 전략적으로 부산항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부산항 시설을 만든 것입니다. 네. 이게 만약에 정부가 많은 돈을 넣어서 그게 SOC로 보고 많은 돈을 넣어서 투자를 했는데 네. 그 투자한 것이 오히려 환적 물량이라는 것이 줄어들면 네. 그 투자한 것이 당초 기대대로 달성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부산항의 환적과 수출화물 비중을 보면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정확하게 환적 화물 비중이 더 늘어납니다. 네. 50%가 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2014년부터 약간 그것이 보였다가 15년부터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아서 환적 중심항으로 국가가 발전 전략을 세우고 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암초를 만난 것이죠. 만약에 환적 화물을 한진해운이라는 회사가 네. 여기에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쪽으로 와서 환적해서 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한진해운이 아닌 다른 제3의 외국 선사가 네. 이 물량을 받아서 수송을 한다면 부산항을 선택할지 아니면 다른 항만에서 이 환적을 할지는 선사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부산항을 이용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바입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미 국가가 장기 플랜을 또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부산항을 관장하고 있는 뭐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부산항만공사 등이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네. 외국 선사들을 여전히 우리 이 항만을 이용해 달라는 요구를 또 요청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것을 위해서 이미 정부가 예산을 확보해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 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아쉬운 정면이 있죠. 네. 차라리 한진해운한테 그 돈을 주면 어떤가. 정부가 어떤 채널로서는 외국 선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네. 어떤 채널로서는 국적 선사에 과감하게 구도 조정을 하고 이게 수단이 없어서 네. 그걸 못하는 것인지 원칙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것인지 이게 참 안타까운 측면입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하자면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명분이 네. 없으면 배임으로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저희가 갖는 생각은 그런 제도를 좀 더 네. 미리 만들고 잘 정비해뒀더라면 명분이 만들어지는 그렇죠. 것인데 그 제도를 저희가 아직 못 만든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뭐 해왔냐. 아마 이런 공감들 많이 하실 텐데, 이제, 어찌됐건 대안은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현대상선이 그러면 한진해운을 좀 가져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는 뭐 옛날부터 나오긴 했었는데 또 요즘에 혹자는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한진해운 자체를 이제 현대상선이 가져가게 되는 것은 뭐 사실 좋은 거 나쁜 거 뭐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도 굉장히 크고 그렇다 보니까 한진해운이 지금 갖고 있었던 배들 가운데 좀 신규 배들, 효율성 좋은 새로운 배를 한진해운이 거기서 계약을 좀 취소를 하고 그것을 현대상선이 바로 가서 재계약을 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뭐 새로운 배들만 효율 좋은 배들만 가져가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합병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예, 뭐 합병이 계속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난해도 이제 합병 방안이 한번 발표는 됐지만 개별 기업들은 그게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았고 기업의 자율적인 합병보다는 언론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합병론이었습니다. 네.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가능성을 두고 저희가 살펴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알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겠는가? 과연 있겠는가? 네. 지금 한진해운의 모든 자산들이 채권, 채무에 복잡하게 그렇죠. 좀 얽혀 있을 텐데 그것을 알짜라고 만들려고 하면 법원이 네. 더 많은 이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서는 좀 예단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판단이 네. 됩니다. 또한 설령
좋은 선박을 현대상선이 시장 가격보다 최소한 시장 가격 수준으로 네. 가져간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한들 거기에 우리의 국내 선사나 해외 선사가 현대상선 서비스를 이용해서 배와 함께 네. 그 서비스를 이용하러 가겠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네. 남아있다는 점이죠. 그 화주들을 현대상선이 다시 유치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들을 해야 되는 점이죠. 네. 이제 이런 점에서 보면 실현 가능성을 놓고 더 많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황세훈 실장님의 의견도 좀 궁금하거든요. 합병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현대상선이 합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냐, 그런 것들을 좀 네. 따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해운업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업의 수가 과연 현재와 같이 두 개가 네. 유지될 수 있겠느냐. 사실은 이것부터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외국을 살펴보면 네. 그 조그맣은 기업들이 해운사들이 계속 합병을 통해서 그렇죠. 지금 덩치를 키워가고 네.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진해운이라든지 현대상선의 그 이제 기업 규모가 계속해서 순위가 떨어지고 이제 네. 이런 이제 현상들이 관찰이 되었었는데 국내에서도 사실은 결국은 초대형 해운사가 하나 탄생을 하는 것이 거의 뭐 필연적인 현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예측이거든요. 네. 따라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지금 당장 합병이 안 이루어진다고 네. 하더라도 결국은 그 합병과 굉장히 유사한 유사한 형태의 형태로 무엇인가?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거 같아요. 현대상선 지금 말하자면 알짜 뭐 현대증권도 팔았고 네네. 돈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인수를 할 여력이 충분치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예를 들자면 뭐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추가적인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통해서 합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예, 있으세요? 제가 결론 네.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네. 낫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사의 숫자보다는 저희는 규모를 먼저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 또 대만 뭐 이렇게 선사들이 있는데 네. 무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해상교통 외에는 무역 운송 수단이 없는 막 이런 국가들이 네. 우리나라, 일본, 대만인데 이제 일본은 3개사가 있고 대만은 2개사가 있습니다. 네. 이들의 규모가 대략 선박이 250척이 넘습니다. 이들의 규모. 숫자는 2개, 3개지만 네. 합쳐보면 250척이 넘습니다. 컨테이너만. 네. 근데 우리는 2개를 합쳐도 160척입니다. 어. 그럼 여기에 저희는 이제 좀 방점을 두고 네. 우리가 안전한 수출 운송의 안정적인 수출 지원 또 운임의 변동을 가능한 이제 국적선사가 있음으로써 사실은 운임이 오르는 효과를 어느 정도 방지를 하고 있는데 네. 뭐 그런 효과들 이런 것들을 기대하자면 숫자보다는 규모가 지금부터 더 커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법이라고 하면은 이미 현대상선은 이제 KDB의 자회사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책금융이 자회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것들은 이제 좀 더 법원에서 이 채권의 규모나 채무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이렇게 저희가 좀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회사의 개수보다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배의 개수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다른 이야기를 이제 더 해볼게요. 사실 그 한진해운이 만약에 다른 외국계 기업에게 넘어가게 될 시나리오를 또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일단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갔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에 유럽계 선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네. 이제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기업의 수출 가격력 경쟁에 유럽계 선사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이제 그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물론 그 수출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기업,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뭐 기술력이라든지 뭐 원가 절감 능력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해운사라는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이제 불리한 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네. 것은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또 하나의 외부 변수가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에 부담을 키우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계 기업 뭐 예를 들자면 머스크나 네. 그 대형 그 초대형 기업들에 의해서 인수가 만약에 네. 한진해운이 인수가 되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맞아요. 의해서 인수가 그런 된 일이 적이 있었어요. 된 네.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네. 아무도 국내에서는 외환은행을 인수하려는 네. 주체가 전혀 없었죠.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계 음. 그 이제 그 사모펀드에 네. 매각이 됐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잘 턴어라운드가 됐단 말이죠. 네. 그러고 났더니 오히려 먹튀 논란 내지는 네. 헐값 우리가 지나치게 그걸 싸게 매각을 한 게 아니냐라는 네. 이런 논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대두가 되었었거든요. 네. 만약에 한진해운이 예를 들어 머스크에 의해서 인수가 되었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냥 잘 턴어라운드가 돼서 네. 굉장히 건실한 기업으로 이렇게 회생이 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5년이나 6년 후에 그때 국내에서는 무엇을 했었느냐, 네. 왜 그렇게 헐값에 한진해운을 외국계 기업에 넘겼느냐 이런 논란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참 거죠. 답답하지 않아요? 제가 조금 더 네. 숫자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실은 이 국적 기업과 외국적 기업 간의 이 전략적 문제가 좀 될 텐데 네. 논의는 이제 순순히 가정이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네.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가 분석을 한 것은 아니기 네. 때문에 다만 이제 가능성만 보면 말씀을 드리면 유럽 회사들이 유럽계 선사들이 유럽 아시아 미주 시장을 놓고 점유율을 좀 보면 네. 유럽계 선사들은 미주 시장의 점유율이 35%입니다. 아시아 미주 시장이. 네. 반면에 유럽계 선사들이 미국 시장 외에 유럽 시장은 대략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아시아에서 미주가 하는 시장은 미국계 선사가 없기 때문에 아시아 선사들이 그 시장을 반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략 한 56%인데 이것이 3년 동안 한 2%포인트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네. 58%에서 56%로 네. 아시아계 선사들의 점유율이 거기에 한국 선사들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일본계, 대만계는 오히려 같은 수준이거나 그보다 약간 늘었습니다. 네. 이게 3년간의 변화고요. 와. 이 점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 유럽계 선사들은 아시아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블루오션이죠. 지금은 네. 블루오션이죠. 뭐 하나 나오면 바로 예. 잡아채야 되는 거네요. 이 유일하게 시장을 확대하지 못하는 지역이 아시아 네. 쪽입니다. 아시아계 선사들이 아시아 시장을 지금 훨씬 더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고 CMA, CGM도 APL을 인수한 이유도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그런 점을 분석을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뭐 비록 국적이냐 외국적이냐 뭐 국적 문제보다는 네. 우리 기업들 국내에 있는 우리 수출 기업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우리가 잃게 되는 서비스 수출액 GDP 감소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조금 더 따져보고 의사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미묘하고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살리자니 그러면 언제까지 돈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런 어떤 그 국민적 반감에 대한 그 논란도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안 살리자니 국가의 이 경제 치명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큰 손실을 가져온다. 그런데 두 분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래도 살리는 게 낫지 않겠냐 경제적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게 최선일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 한진해운을 살리느냐 혹은 이제 청산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한진해운이 우리가 이제 해운사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 그런 비중,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가 당분간 최소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은 계속해서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감안을 할 때는 그럼 예를 들어서 한진해운의 청산이 되고 현대상선 하나만 남았을 때 과연 이 현대상선 하나만으로서 이러한 역할들을 충분히 다 이뤄낼 수 있을 것이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서 현대상선 내지는
이거 하나로는 한진해운이 만약에 청산이 됐을 때 그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내기 어렵다면 지금 당장 비용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네. 한진해운을 회생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과를 좀 더 보자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는 그 효과에 따라서 비용 규모는 결정될 그렇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분명히 효과는 지금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보다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부가가치만 대략 이제 해운 부문에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한 네. 8,800억 원, 항만 쪽에서 나오는 부가가치 상실액이 대략 한 2천억 원. 그래서 1년에 한진해운이 청산으로 인한 부가가치 손실액만 1년에 1조 원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네. 하는데 조금 많든 적든 대략 그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1조 원을 넣으면 한 해 만에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그게 보상이 되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네. 이런 판단을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이해 득실을 좀 더 따져보자는 것이죠. 일단 그래도 살릴 경우 득이 더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두 분 다.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그럴 보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이야기의 맥락대로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살릴 수 있는 어떤 대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기존의 대주주들에게서 좀 책임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우리가 항상 이 문제에 있어서 항상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을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네.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주주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네. 굉장히 다양한 자산들의 매각을 그렇죠. 통해서 회수된 자금을 가지고 현대상선의 정상화에 큰 기여를 했단 말이죠. 네. 한진해운에서도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조금 나와줄 필요성이 있다. 사실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사실은 대주주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네. 따라서 물론 정부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뭐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더 이루어질 걸로 저는 예상을 네.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역시 대주주로부터 그런 책임 있는 모습이 일단은 나와주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여론도 한진해운에서 우호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모습들이 조금 나타나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금융당국 쪽에서도 더 이상 추가 자금 지원 없다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 전략을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자, 한진해운을 살리자면 살릴 수 있는 대응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일단 뭐 대주주로서 더 많은 이 현재 피해까지 이렇게 초래한 데 대한 뭐 네. 투자의 어떤 실패가 분명히 그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라도 좀 더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고요. 다만 이제 국가는 지금의 현재 당장의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하거나 지원을 하겠다고 네. 이렇게 언급을 한 만큼 앞으로도 발생할 피해를 좀 더 따져보고 의사결정을 하면 어떻겠나.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네. 산업과 국가 경제 차원에서 좀 통 큰 결정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좀 이야기의 끝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 경제방송이고 또 저희를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뭐 투자를 하는 또 주주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황세훈 실장님과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한진해운 회사채를 들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고 사실 뭐 주식 주주로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대규모 투자 피해는 불가피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 한진해운이 만약에 청산이 된다 그러면 네. 사실은 주주분들은 흔히들 얘기하는 그 자녀재산 청구권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만약에 청산이 된다고 그러면 네. 이거 가지고 있던 자산을 모두 매각하고 매각한 자금으로 채권단에게 먼저 지급이 되는 거고요. 네. 채권단에게 지급되고 혹시 남은 부분이 있으면 그 자녀 재산만을 가지고 기존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상 그렇게 이제 청산이 이루어지고 자산 매각이 이루어졌을 때 채권단에게 지급할 자금조차도 부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대규모 투자 손실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 회사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있어서도 사실은 상황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부채 수준이 굉장히 높고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설사 자산 매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회사채 투자자분들에게 그 상환될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겠죠. 네. 다만 이제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미 2, 3년 전, 오래전부터 그 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네.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투자 자산군이다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그 불안전 판매라든지 혹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한 투자자들이 피해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이 한진해운 사태는요, 한마디로 그 본질을 이야기해 보자면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볼모로 잡고 배짱을 부리는 사실 기업의 행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진해운이 그런 행태의 마지막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자,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은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회사 연구본부장 김우호 본부장과 그리고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자본실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